공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을 초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자녀들한테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증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공부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리 변호사님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리 변호사이고요. 이쪽 일은 만으로 한 11년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좋은 기회를 맞아서 궁금하신 분들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대표 저자로 해서 책을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변호사들 3분과 함께 4명이 공저자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 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공파TV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모든 것을 한국과 정리해서 가시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이 사실 단순하게 재산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채무 상속도 있고요. 또 세금 문제도 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염려가 되고 어떤 상속 문제에 있어서 내 의지대로 재산이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 상속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잖아요. 예. 지난번에 삼성 보니까 엄청나게 되던데 예. 상속세를 꼭 내야 하나요? 한국 세법상 상속세를 무조건 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재산이 있으면 다 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일정 재산 규모 이상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의 규모,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현황, 또 채무의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데 아마 비율상으로는 한 자릿수 이상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5% 미만일 것입니다. 전 국민 중에서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한 5%? 5% 미만입니다. 미만이라시는 거죠? 예. 그러면 금방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세법상으로는 그래도 배우자가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걸 다 세금으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일괄공제라는 것도 있고 또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억에서 10억 이상은 돼야 뭔가 상속세를 낸다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은 넘어야 상속세를 낸다.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억은 넘어야 상속세가 과세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집값들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몇 년 전에 한 2배씩 올랐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상속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으셨는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10억 정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또 자녀들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순자산으로만 5억에서 10억이지만 대부분 대출이나 이런 채무들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채무들도 빼주기 때문에 사실 상속세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직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관련되는 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세금을 절세하면 충분히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를 좀 절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세 절세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적정하게 증여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정하는 특정인에게 증여를 해서 나중에 사망 때 발생하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증여를 하고 최소 10년 이상 생존을 하셔야만이 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또 만약에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녀들한테 증여를 할 때는 최소 5년 이상 생존을 하셔야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닥쳐서 하기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또 앞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5년, 10년 기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는 충분히 건강하게 있으실 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60대 이상 가구의 거의 한 83%가 실물 자산에 재산이 묶여 있고 그 실물 자산도 요즘 거의 다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계산할 때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파트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현재 시세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이제 뭐 똑같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 거래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니까요. 현재 팔고 있는 그 가격을 이제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기준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일 전후 6개월, 만약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에 6개월간의 매매 사례가 있다면 네. 해당 가액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급변하는 가격에 따라서 약간 가격에 맞지 않다, 층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시가 감정을 받아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시가 감정은 어떻게?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 가액이 이때는 공시지가입니다. 시세가 아니고. 네.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다면 감정을 두 군데에서 해야 하고요. 산술 평균을 하고 10억 미만이라면 한 군데에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개면은 평균으로 할 것 같고요. 여러 개면 가장 유사한 물건으로 갑니다. 아, 유사한.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유사한 거, 또 층수가 동일한 거, 또 증여일이나 상속일에 좀 더 가까운 거. 네. 이 기준에 따라서 매매 사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것은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상 그 재산은 모든 걸 이제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사실 시세가 평가하기 가장 용이한 자산이고요.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뭐 상가나 뭐 단독주택 이런 거는 사실 시세 파악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세 파악은 좀 용이한 편이다. 뭐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이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은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오를 수 있으니까 땅에 돈을 묻어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상속세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사망을 하셨거나 아니면 증여를 할 때 일단 그 기준되는 가격이 일단 공시지가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평가하는 그 기준 중에 모든 부동산도 원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공시지가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급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급 감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정을 해서 감정 가격으로 상속 자산의 가격을 매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어떤 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와 시세 간의 차이가 10억이 넘는 경우 아니면은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대해서도 내가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다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님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 가정 내에도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요즘 좀 있나요? 제가 처음에 그 2012년도에 처음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보다도 최소 그 대법원에서 사법통계에서 발표하는 사건 수 기준으로만 본다 해도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속 재산을 두고 어쨌든 형제들이나 또는 뭐 자매들 간 어쨌든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권리의식도 좀 향상이 됐고 지금은 딸들이 더 잘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아들 위주의 재산 분배를 했는데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딸들도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부양은 다 딸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재산은 꼭 아들한테 주고 싶어하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게 아무래도 뭐 유교적인 관념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 상속법이 지금은 아들 딸 구별은 하지 않지만 뭐 불과 뭐 1960년대 이전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960년대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60년대 이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딸들도 조금씩 상속을 받았지만 그 상속분의 차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아들, 딸이 동일하게 되게 법 규정만으로 적용된 것은 사실 90년대 이후이지만 90년대 이후에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들 선호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지금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는 또 그래도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분들이 주로 생활했던 거는 80년대, 90년대 그때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요즘에도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법 규정은 90년도에 바뀌었지만은 내가 한참 활동한 그 사고방식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였다면 근데 상속이 문제되는 건 거의 사망하실 때쯤이니까 그때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많거든요. 뭐 자녀를 키우면서 또는 뭐 결혼을 하면서 아들 쪽에 좀 많이 몰아주거나 뭐 이랬던 경우들이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저희 구독자는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리고 60대, 70대. 네, 60대, 70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았을 거예요. 억울하신 네.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는 모르는데도 막 저희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지금 다 똑같은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그 상속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도장 안 찍어준다. 그럼 되지 않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됩니까 진짜? 뭐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은 재산이 있어야죠 대신 그러려면. 그렇죠. 남은 재산이 없다면 이제 그러면 사실 좀 난감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별도의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기는 하고요. 근데 그렇게 미리 싹 줘버렸으면 어쨌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미 먹은 게 장땡이에요 사실. 분배했다면 똑같은 게 아니라 반절만 요구할 수 있고. 아들, 딸들은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미리 해버렸으면 조금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남아있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등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유교 사회고 이 제사 문화가 뿌리가 깊어서 장자가 이렇게 세습을 해서 부모님 제사도 다 지내고 남은 동생들 다 건사하는 역할 그런 식으로 이어진 건데 중간에 이제 문화가 조금 흐트러진 거예요. 그게 재산만 딱 따먹고 형제들은 돌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대단히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예전에 이제 장자 우선 문화가 어쨌든 재산을 다 호주 상속을 해서 장자한테 다 줬던 이유도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또 사실상의 아버지 역할을 해서 동생들을 건사하고 결혼도 보내고 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몰아주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또 그때 출산율은 사실 자녀들은 많았고요. 이게 나누면 또 사실 별 재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명한테 몰아줘서 그걸 기반으로 집안이 어쨌든 건사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통용이 됐었지만 시대가 변했거든요. 법도 변했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했고 대한민국의 사실 권리의식이나 위상도 완전히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법 규정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가 되는데 상속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쨌든 70년대, 80년대, 9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상속 개념, 상속분 이게 약간 불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억울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 소송을 해서 얻은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내 판사한테 내 억울함을 풀겠다. 그래서 소송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소송이라는 게 사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이득이 나와야 그걸로 결과적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니 경제적 이득이었으면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뭐 소송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풀이 하듯이 감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소송은 사실 권유드리진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소송을 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게 꼭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결국 금전적 이득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내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줄 수라도 있다면 근데 그런 걸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형제라는 게 남과 님은 저만한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쌓여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들도 많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 소송을 형제간에 하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많은가요? 천차만별입니다. 뭐 좀 가액이 작아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뭐 권유드리진 않지만 그거는 정말 돈 보고 하는 소송은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소송을 하려면 그래도 뭐 억 단위 이상의 이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수억 원 이상인 거는 같습니다. 이 분쟁의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어쨌든 분쟁은 일단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이제 사망할 당시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자녀들과 뭐 배우자가 계시면 어쨌든 남은 상속인들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고요. 지금 아들, 딸 상속분은 법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법은 사실 최후이거든요. 네. 돌아가신다면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이제 재산을 나누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내 재산이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뭐 나눠주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유언을 통해서. 만약에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에 결정을 합니다. 뭐 좀 못 사는 자녀들한테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한 자녀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n분의 1 똑같이 나눠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뭔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법이 들어가거든요. 법적으로 아들, 딸이 동등하다 말은 맞는데 사실 이거는 가장 최후의 수단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재산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은 뭐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될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법에 따라서 나누는데 법에 따라서 나눌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남은 것까지 또 똑같이 나눠 갖는 거에 대해서 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을 통해서 아들은 너무 많이 받았으니 남은 거는 딸들이 받아야 한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많은 유형이 이제 재산이 없을 때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재산을 대부분 누구한테 넘겼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제 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다 넘겼다면 딸들은 법에는 똑같이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 정작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딸들이 사실 뭐 똑같이 받을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주 최소한의 상속분이라도 딸들한테는 그냥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그냥 상속분의 절반 정도라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유류분의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했더라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자녀들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권, 상속에 대한 기대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를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현실에서는 그거를 왜 줘야 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도 못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옥신각신이 있지만은 어쨌든 법에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류분은 어쨌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막상 또 안으로 들어가면 차는 되게 심합니다. 이게 본다면 뭐 장남한테 생전에 아버지가 10억을 주고 재산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딸들은 4명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딸들이 청구할 수 있는 거는 1억밖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에 따른다면은 그러면 장남은 10억이나 받았고 딸 4명한테 1억씩 내준다고 한다면 장남은 6억, 딸은 한 명당 1억이거든요. 사실 6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딸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동등하다고 법 규정에는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이런 게 바로 이제 만약에 재산을 다 정리를 해버렸다면 어쨌든 딸들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어떤 법정 상속분에도 못 미치는 결과밖에 안 된다. 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억울함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쟁을 미리 우리가 좀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 입장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협의해서 뭔가를 이제 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예방을 한다면 결국 형제들 간의 다툼을 원하시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또 한국 사회에서 뭐 소송을 한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거의 뭐 관계가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망한 이후에 자식들과 뭐 싸우거나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뭔가 좀 공평하게 미리 결단을 내려서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안 가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장남이라고 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아픈 손가락이 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 중에 특정 자녀가 되게 부모님을 잘하는데 막상 재산은 제일 가난한 자녀한테만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양측 입장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서운한 되게 잘했던 자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고려를 해서 생전에 뭐 유언이나 뭐 신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형평하고 공평에 맞는 자녀들끼리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가 않을 수 있게 계획을 세워두시고 또 실행을 하고 그게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뭔가를 남겨두는 거 유언이든 신탁이든 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유언을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제 민법상 5가지 유언 방법이 있는데요. 공정증세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공증이고요.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대동해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인데 가장 확실한 유언 방법이고요. 사망 이후에 재산 이전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뒀는데 그럼 유언을 반드시 한국 가서 해야 하느냐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을 남겨두셔도 그 유언장이 나중에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거든요. 지금 계신 곳에서 그 나라 법에 맞는 유언을 남겨두는 게 제일 좋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정증세한 유언 공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공증을 통해서 유언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공증사무는 사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공증 수수료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재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재산 가액의 0.15%입니다. 그게 사실 맥시멈은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 0.15%에서 300만 원이고 유언 대상 재산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150만 원 정도이겠죠.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증은 사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공증인들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국가사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수수료 규칙이 적용을 받습니다. 변호사님, 예. 저희 구독자분들이 요즘 신탁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두렵고 그러신가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아프시고 또 치매도 걱정되시고 이럴 때 내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모님들이 갈수록 이제 기력도 쇠약해지시고 뭐 치매 등이나 이런 것 등을 이제 의사 판단이나 사례 분별이 온전하게 되지도 않고 사무처리라는 게 사실 모든 게 다 사무처리거든요. 어쨌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도 사무처리인 것이고 통장에 가서 돈을 인출해도 사무처리인데 모든 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뭔가 좀 온전치 않으시거나 신체적으로도 원활 않으실 때 이걸 공식적으로 누군가 나의 업무 처리나 사무 처리나 신상 관리, 재산 관리 이런 거를 대행해 주는 게 있는데요. 한국 법상으로는 이제 성년 후견인이 있고 해외 제도에서 이제 가디언십입니다. 성년 후견인을 활용을 하신다면 뭐 나의 재산 관리, 뭐 신상 관리, 또 사무 처리 이런 것 등을 온전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으로는 주로 누구를 지정하시나요? 만약에 미리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내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뭔가 좀 사무처리가 온전하지 않을 때 누군가 나의 후견인이 돼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온전하실 때 뭐 자녀 중에 한 명 아니면 요즘엔 사실 자녀보다 더 가까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뭐 주변에 뭐 후배 아니면 자녀분들 특정 자녀 이런 자녀들이 뭐 나의 후견인이 되게 해달라 라고 해서 후견 계약을 미리 맺어놓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간단하게 그냥 공증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이 사람과 나 간의 후견 계약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주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후견 계약에 따라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법원에 신청을 하면 후견 감독인이라는 걸 선임을 해주는데 어쨌든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정식적으로 이제 후견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해둘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게 내가 미리 대비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상황이 돼서 좀 온전치가 않았을 때는 사실 그 상황에서 내가 후견인을 그때 가서 뭔가 해야겠다고 판단 자체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자녀들이 신청을 할 때는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는 이제 자녀들 중에서 협의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한 명을 선임을 해준다면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해주고요. 저희가 했던 사례들 중에서는 꼭 자녀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카 며느리 아니면 뭐 조카 사이 뭐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계시고 적정한 분이 없다면 법원에서 객관적인 제3자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법원에 등록된 후견인 리스트에 이제 올라와 있는 분들인데요. 뭐 대부분 변호사들이나 법무사 아니면 이제 전문직 성년 후견 단체 등이 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되게 좋은 제도일 것 같아요. 예. 자녀분이 없으신 분들도 요즘은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분이 있어도 그렇게 지정 안 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문가한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변호사님처럼 상속 전문이시잖아요. 예. 변호사님한테 만약에 의뢰를 한다. 예. 그러면은 더 좋은 점은 또 뭔가요? 아무래도 재산 관리나 이런 거는 이제 온전하게 하실 수는 있지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네. 몇 년 되지 않아서 사실 낯선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가디언십이라는 일반화된 제도가 있지만은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실시를 한 게 이제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이렇게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후견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고요. 부모님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때 재산을 누가 임의대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자녀들 중에서 신청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만 있는데 아버지가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뭐 재산을 전혀 인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후견인을 통해서 재산 처분도 하고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나의 후견인으로 누군가를 먼저 지정을 해서 그게 뭐 변호사든 누군가든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자녀분들도 계시고 아무리 뭐 그게 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을 뭐 갑자기 생명 모르는 분한테 오픈해하고 맡기고 이런 경우가 사실 정서에 맞지는 않거든요. 네. 후견인을 한다라는 거는 저희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녀든 아니 뭐 지인이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분들로 하시는 게 업무 수행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꼭 전문가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고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되 그 분이 사실 조언을 들으면서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후견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보고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 그럴 때는 이제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견사무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전문가보다는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후견 제도를 적정하게 활용을 한다면 내가 걱정하고 있는 재산 관리, 내가 걱정하는 내 신상에 대한 문제, 사실 자녀들한테 그런 고민을 안겨주기 싫어하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뭐 자녀들이 뭐 또 해외에 계신다 이러면 생업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당장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적정하게 후견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견인 제도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대부분 주위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또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치매나 뭐 이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부절하게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활용을 안 하지만 내가 아무래도 건강할 때 정신이 좀 온전하고 그럴 때 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든 지인이든 이런 분들과 사전에 후견 계약을 맺어두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의사가 담기지 않고 그냥 내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나는 누구를 하고 싶다는 이런 의사표명조차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3자들이 와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자녀들이 협의해서 한다면 아무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자녀들끼리 누가 하는 거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그러면 생판 모르는 전문직 성년 후견인이 와야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나랑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이 내 재산도 관리하고 뭐 내 신상도 관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마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황이라면 그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후견인 제도를 한다면 내 의지대로 후견인을 선택하는 그런 임의 후견이거든요. 그게 후견 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게 후견인은 총 4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임의 후견을 하는 게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예전에는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발전된 형태인가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예전의 제도가 있었는데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을 대신하는 대리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는 다 없어지고 후견인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네. 청년 후견, 뭐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처리, 제대로 할 수 없는 재산관리, 또 신상관리에 대한 결정, 뭐 병원에 뭐 입원을 하냐, 퇴원을 하냐, 내가 뭐 그런 결정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을 때 이걸 공식적으로 대행해 주는 거,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성년 후견 제도와 신탁을 함께 잘 활용을 하면 노후에 내 생각대로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신탁도 좀 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에는 이제 트러스트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미국적 사고방식에 의한 제도이거든요. 미국은 말은 좀 어려운데 상속 처리로 하기가 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생전에 신탁이라는 제도로 활용을 한다면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번거로운 절차나 비용들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점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내 재산을, 아니면 내가 설립한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긴다는 어떤 개념 자체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부모님들께서 당장 재산을 누군가한테 넘겨야 하거든요, 신탁을 한다면. 좀 그런 게 좀 꺼려지기도 하고, 선뜻. 예, 선뜻 또 신탁 보수도 줘야 하거든요. 또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정하게 관리를 한다면 뭐 신탁도 충분히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뭐 일반화되진 않지만 뭐 점차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그냥 댓글에서 나온 그런 것 중에 생각나는 건데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좋은데 빚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럼 예. 빚도 이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한민국 민법은 부모님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으신 경우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나 배우자, 즉 상속인들이 그 채무도 다 떠안아야 합니다. 뭐 부모빚 갚느라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 채무를 무조건 다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는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내에 뭘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특정 요건이 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만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식된 입장이든 부모된 입장이든 어쨌든 채무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자식들한테 미리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게 있는 경우라면 사망을 하시고 뭐 3호제 지나고 49제 지나고 3개월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엄청 긴 기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9제 정도 지나고 준비하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녀 중에 일부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법정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다만 절차가 좀 까다롭고 해외에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나는 뭐 받을 게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경우,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녀만 상속을 받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재산을 남겨놓으신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서 배우자나 모든 자녀들이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상담하는 사례인데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미리미리 한다라는 게 이제 증여를 이제 미리 해준다, 자녀들에게, 이 부분인데, 관심은 결국 상속세거든요.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미리 증여 처리를 해서 대비를 하는 거. 물론 자녀가 좀 뭐 사업이든 뭐 주택 구입 자금이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미리 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일단은 세금을 아끼기 위한 차원에서 미리미리 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럼 부모님이든 아니면 그거를 염려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든 뭔가 일이 닥쳤을 때 이제 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 플랜이나 이런 거를 문의를 하시지만, 부모님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때 가서 무슨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한다, 이게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에 증여를 했다가 괜히 세금만 더 낼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증여를 하고 최소 10년 이상 생존하시는 거, 그러면 상속세에서 해당 증여 재산이 제외가 돼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하고 싶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그 정도는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그게 나이가 어느 정도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정도에서는 뭔가 조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뭐 70대 또 80대 이렇게 가버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이제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더라도 내 의지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때 딱 하시는 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을 할 때요, 자녀가 만약에 여러 명이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상속이 되는가요? 일단 상속을 할 때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 일단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가고요. 근데 만약에 유언이 없다면 자녀들 다 동순이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상속인으로서 협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얼마를 갖든지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만약에 협의가 되지가 않아요. 누구는 더 받아야겠다, 누구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어쨌든 뭐 협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연락이 안 돼요, 어떤 특정 자녀가. 그럼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때 법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때는 약간의 순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언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망 이후에 남은 상속인들끼리 그 협의도 되지 않는 경우에 판을 통해서 자녀들이 상속분을 정하는데, 이때는 말씀하신 순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순서가 정해지는 규칙은 두 개입니다.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는
좀 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밀리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잘했어요, 아버지한테. 법문상의 유권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하거나 특별 부양을 해야 한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되게 효자고 또 효녀였고 병원도 자주 모셔다 드리고 밥도 맨날 해다 드리고 용돈도 팍팍 드리고 이런 자녀가 있다면 거기에는 기여분을 인정해서 상속분을 더 주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간다면 생전이 많이 받은 자녀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되게 아버지한테 효자나 효녀로서 잘한 자녀는 좀 우선순위에서 좀 앞서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입증이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되게 잘했던 효자, 효녀분들이 그런 걸 또 뭐 자료로 남겨두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걸 예정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무슨 사진을 찍는다든지 증빙자료를 남긴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소송에서 본다면 입증하기가 쉬운 금전 지원 내역 이런 것 등이 사실 되게 효과가 있고요. 사실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 자녀는 일정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 등을 어떤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를 하지만 이게 입증의 부분에서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기여분에서는 실무적으로 본다면 금전적 기여를 좀 많이 한 자녀? 이 부분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연예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를 잘 돌보지도 않던 부모가 자녀가 막 성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는 것처럼 부모한테 살아생전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막 이랬던 자녀가 나중에 사후에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종종 발생을 하고 있죠. 저희도 자주 맞닥뜨리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유는 뭐 가족사가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옳으냐 그러냐 이거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분이 나서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사례는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재산을 분배를 하려면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전체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연락이 끊긴 자녀가 또 협의가 안 되면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든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면 소송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례가 사실 더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연락이 끊겼는데 부모님이 사망했던 거를 알기도 어렵죠. 어찌 본다면. 예, 알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재산 분배를 요구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된 거를 죄를 가지고 상속권이 없다, 상속 결격이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워낙 가정마다 사유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가고 어머니한테 가서 생전에 어머니 쪽에서 자라서 어머니가 또 재혼까지 만약에 하고 그랬다면 원래 친아버지하고 연락은 아무래도 조금 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뭐 문제가 있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을 아예 박탈할 수는 없지만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됐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말 이 사례가 너무나 다양해서 뭐라고 참 말씀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저희 구독자가 50, 60, 70대 분들이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일단 상속이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결정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뭐 재산을 꼭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채무가 많을 때도 또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이고 재산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 이제 해외에 계신 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캐나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상속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상속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에서 좀 배제가 돼서 마음속에 좀 상처가 받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서운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딸분들이 되게 부모님한테 되게 잘하고 사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모순, 갈등, 또 뭐 서운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고 꼭 이게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녀로서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나도 자녀인데 뭐 나는 전혀 배제가 된다라면 이게 사실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어떤 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약간 부정된 듯한 느낌?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게 그나마 좀 억울한 거, 서운함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내가 부모님에서 채무를 승계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벌써 나오려면 어쨌든 채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되게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전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채무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사망 이후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서 적정하게 구제 절차를 밟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